우리 맹장님이 지금 요 잎에서 함수량이 부족해서 이 가지가 두 순이 나면서 위에 상단에 게 가늘어지고 하단에 게 굵어졌다는 거죠. 보통 보면 상단에 게 커지거든요. 눈이 두 개가 발현됐는데 발화됐는데 요 눈이하고 요 눈하고 두 개 차이인데 보통 보면 요렇게 위에 게 굵고 아래 게 가늘거든요. 요 가지가. 근데 요런 것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건 그 눈의 크기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균일성을 잡으려고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일부 요런 가지들은 전년도 가지에서는 충분한 굵기가 됐으나 올해는 이 가지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지금 현재 보면 가지가 끝이 부러져 버렸어요. 요 작업하던 가정도 있고 그 부러져 버리면 이게 성장을 못하는 것도 있고 아랫잎 자체가 요게 적다는 거죠. 이 말은 겨울에 전정이 늦었거나 전정이 늦어서 수변에서 물이 많이 흘렀다. 체내 저장량물을 떨어뜨려 버리죠. 체내 저장량물을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이런 가지의 편차가 생겨요. 6월 말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정 타이밍은 우리가 왜 가을에 일찍 전정을 잡냐면 늦게 타이밍을 잡으면 여기 안에 체간부가 막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물이 많이 흘러버리고 나면 체내 저장 양분이 새버리기 때문에 봄에 쓸 영양소 뚝 떨어져 버려. 뚝 떨어져 버려. 그걸 다시 복구시키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내 몸에 가진 영양소는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야 돼. 지금 이제 상단의 잎들을 이제 우리 맹장 잎들을 보면 잎이 좌우 대칭이 안 맞다. 좌우 대칭이 거의 좌우 대칭이 안 맞다. 이 말은 고온 열상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열상을 요 좌우 대칭이. 그러면 함수량과 열상이 안 맞다. 그럼 우리는 더 세분화시켜서 만들자면 여기에 있는 생장점에 우리 맹장이 얘기하신 거 있죠. 온도와 뿌리 함수량 이 관계에서 그러면 엽이 가지고 있는 함수량과 엽 온도를 계산해야 되죠. 엽 온도 몇 도가 우리는 위에 35% 차광이나 우리가 탄산칼슘을 살포해서 광량을 줄여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광량을 줄이는 목적은 여기에 엽 온도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엽 온도를. 그래서 엽 온도를 낮춰서 우리는 생산을 행사시켜야 돼. 지금 아까 엽 온도를 측정했을 때 39도가 나옵니다. 그럼 온도계마다 정확한지 아닌 건지는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적외선 온도계인데 그런데 지금 엽 온도는 측정치 온도는 39도가 나와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39도가 안 나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또 내려가. 그런데 바람이 안 불고 잠깐 그 타이밍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 밑에 있는 우리가 착화된 송이, 이 송이의 생장점에 노출된 이 온도, 그리고 여기 다 큰 잎은 온도를 견디내고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하고 자기가 그런 대로 살아가. 그러나 얘들은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얘들이 영향을 받아버리면 그 온도 값에 의해서 얘들은 변화를 못 이겨낸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과실이 크다가 언제 일어난지 모르지만 과일이 안 크고 쪼개지는 거, 열과 이상. 그리고 이게 그때 일어난 봄에 냉해나 고온이나 두 개는 동일하다. 정점이. 봄 냉해는 많은 피해를 주지만은 고온은 요 위치마다 햇빛을 보고 안 보고 그 짧은 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빨래 찢게 집어놨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의자를 놓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서 들어갔을 때 이 잎을 봤을 때 이게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러면 붉은 색깔도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없습니다. 아래쪽에서 보면 참 좋네요 말 딱 나오는데 안으로 의자를 놓고 여기 쑥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면 벌써 장애는 시작됐다. 잎은 쪼글거리고
그게 어떤 역할이냐? 올해 우리 맹장님이 너무 그 작업량이 많아가 바쁘셔가지고 그 타이밍을 조금 늦었다는 거죠. 그럼 더 빨라야 우리가 그 기온이 옆 온도를 우리는 몇 도로 맞춰줄 거냐? 옆 온도를. 하우스에도 옆 온도가 39도씩 올라가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39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점으로서. 그래서 하우스 하우스 애호박 밭에, 하우스 고추밭에 지금 적외선 온도계 척했을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 온도계 저만 쓰려고 샀더만 그게 가만 보니까 진주 가서 농가에 가서 뺏겨버렸어. 4만 원 주고 사가지고 3만 원 팔아버렸어. 그래서 많은 손해가 그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맹장님들한테는 한 개씩 저 짐을 들기 위해서 사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십 개 사가지고 이제 옆 온도를 측정해서 그 다음에 그 비늘 온도도 안 되면 재라 그러려고. 비늘 온도도 재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발전하지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맹장님이 요 해놓은 것들이 가지가 쏟는 거는 상당히 촘촘하게 한 10cm 내외로 배열되어 있어요. 10cm. 그러나 가지가 올해 이거 처음 하는 밭이 돼서 가지가 또 빈자리는 비고 나무마다 균일성은 좀 떨어져요. 요것들이 이제 이게 균일이 떨어진 거는 가지 색깔도 진한 나무도 있고 연한 나무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 지금 결과 모지가 없어요. 이 자리는 이거만큼 비었어요. 대표님 그것도 한 줄이잖아.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눈들이 다 죽어버린 거거든. 맨눈이 여기 눈이 죽고 쌍눈을 썼더라면 되는데 눈이 부족하다. 예. 그리고 이제 가지가 겹친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없고 그럼 요런 데는 지금 가지가 겹쳐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놨거든요. 가지를 겹쳐서 그러면 요거는 전년도에 이미 가지를 겹치가 결과 모지를 만들어 놨는 상태고 그럼 이 골은 그 가지가 한 골만 돼 있어요. 한 줄만. 그래서 요런 데는 두 골씩 만들어지고 어떤 거는 뭐 세 개씩 겹친 자리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눈 한 개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한 네 개가 거의 겹쳐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가지 확보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과 모지 확보가. 그래서 수세가 지금 세다 말다는 이 뿌리가 비료를 흡수하는 양과 지상부가 가져온 옆 두께 그럼 우리가 아래쪽에서 맞다 그러면 이 옆색이 맞다 그러면 상부에가 안 맞습니다. 밸런스가 상부에서 그러면 아래쪽에서 우리가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이거는 한 박자 늦다. 그러면 우리 맹장님이 여기에서 밸런스 잡은 여기에서 보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눈으로 가면 요게 80점 요것보다 진하면서 색이 노란빛이 나와야 되는데 노란빛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직사광선을 바라받고 있는 중앙에 들어가면 안 맞다는 거죠. 중앙에 머리를 이어가 딱 보면 편합니까? 편합니까? 그 키가 머리 쑥 들어가면 바로 편. 지금 맹장님 여기에다 머리 쑥 이래 보면 저쪽 밭에는 이게 뚫혀 있잖아요. 예. 막상에 딱 놓고 딱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싹 다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의자를 놓고 여기 올라가서 위로 빠졌어요. 여기. 그럼 직사광선 받는 입하고 대각선으로 아래쪽에 있는 옆이 작기 받는 온도하고 두 개 다른데 그런데 이 과일은 포도 송이가 만들어질 때는 얘는 직사광선을 받고 있어요. 직사광선을 받다 보니까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직사광선은 우리는 언제부터 여 위에 비닐 위에 35% 차광망을 씌우고 언제부터 우리는 옆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냐는 거죠. 그 옆 온도를 제가 찾아내라고 우리 맹장님들 이제 많이 권유를 해가지고 옆 온도를 찾아낼 겁니다. 직사광선에 의한 옆 온도를 찾아야죠.
바람 안 불 때. 그러면 우리가 옆 온도를 찾아내야만이 우리가 이 포도를 최상품을 만들어서 국제 경쟁이 있는 포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당브릿은 얼마? 18브릭스. 구라무스는 몇 그램? 송이는 얼마? 그럼 전 세계 어디 나가도 우리는 상품이 돼야 됩니다. 그럼 국제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안에서 보는 엽 두께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하면 생장점에서 열을 못 이긴다. 생장점에서 바람이 불고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 엽 온도는 우리 그 자동차에 에어컨 틀어놓으면 시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위에 그 저 햇빛이 들어오고 천장 자동차 뚜껑 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은 위에 보면 열이 상당해요. 저기서 온도가 되면 40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포도잎도 역시 40도 온도를 갖다가 더 이상도 두드려 맞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을 향상성이 아니고 그때는 시간을 까먹고 일을 못하는 거죠. 일을 못하는데 세포가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도나무들이 전체적으로 일을 잘하는 걸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맹장님 모시고 한번 상황 설명 듣고 진행하고 카메라 정지하겠습니다. 우리 맹장님 모시고 한번 이쪽 안쪽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4년 5월 22일 그 상주에 있는 송경식 맹장님 여기 포도 농장인데 오늘 키가 커가지고 조금 화면 높여가지고 더 가까이 와셔서 상황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상주뿐 아니고 우리 전역에 재배되는 우리 포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상반기 그 한번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할 게 특히 없는데 이게 경북 상주 모서고요. 가까이 오셔야 저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모서고 여기 면적은 1600평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비 성장에 난포하고 여기는 단 한 번에 적중 한포하고 두포 100평당. 그리고 지금 지배링까지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넣고 물만 주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가 정리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입소지는 또 다음 주에 들어갈 거고. 지금 올해 그 전반적으로 그 전년도를 지나면서 작황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 그 맹장님 이 상주 지역하고 일반 그 다녀 보셨을 때 작황 상태는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저희 농사 짓는 데하고 또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올해 일어나는 일을 저 포도 작황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원래는 아무래도 안 많겠어요. 그렇지. 예, 뭐 냉해도 없지, 다른 과일들도 뭐 다 잘 됐지. 이제 팔기를 잘 팔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복숭, 자두, 살구, 매실, 배, 사과까지 전체적으로 많다는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포도도 안 그렇겠나. 뭐 작년보다가 누구는 뭐 다른 품종 심어 좀 적겠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 싶어요. 전체적인 양이. 포도나무를 좀 베고 새로운 품종 갱신했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좀 줄었을 거라. 예, 근데 새로 심는 사람도 또 있거든 보면. 근데 지금도요. 그 배 보면 수확은 안 나셨습니까? 예. 베는 순간에. 예, 그렇더라도 지금 이 나무들이 연식이 늘어나면 또 아무래도 양이 많이 달리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큰 양은 줄지는 않지 싶어요. 올해 뭐 어떻게 그 농가들이 대처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근데 뭐 수출이라든지 뭐 국내 내수에 대해서 근데 원래는 저희는 뭐 경매장 가는 걸로 해가지고 50알 달고 갈 거고 전밭 전부 다 50알로 기준하고 있는데 송이 키로는 키로 800에서 1kg 800g에서 1kg. 예, 기준 잡고 예. 50알이면 한 알 무게가 20g 20g. 예. 네.
20g이 최상입니까? 뭐 사람들 보는 눈을 하려면 25g 키우면 좋은데 당도 올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뻥가도 좀 나고 안에 속이 빈게 과일이. 너무 크면요. 예. 그래서 20g 기준 잡고 올해는 가볼 정책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 그 우리 저 착과는 얼마나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그 우리 그 한 덩쿨의 착과량이라든지 그 밀도 그 포도 밀도는 몇 cm 간격으로 착과시킨다. 지금 여기서 작은 것들은 한 두 송이 달린 것들은 한 개 자를 거고요. 예. 그리고 큰 것들은 두 송이 달고 뭐 달린 대로 달고 작은 것들은 한 송이씩 보고 이상하수나 이런 거 달렸으면 잘라버리고. 그럼 원래 점호 갈 거예요. 순당 점호. 평균 그 덩쿨당 1.3에서 3에서 5 정도 나가. 5 정도. 예. 1.3에서 1.5 송이를 가져간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그죠? 그럼 올해 지금 우리 그 포도 작황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기 때문에 농가들이 앞으로 그 고온에 대비해서 대비책은 어떻게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슘하고 밭이 경사가 졌으니까 또 저쪽에 한쪽에 개봉하고. 그러면 지금 맹장님 뒤쪽이 낮고 예. 열기가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예. 그럼 저쪽 위쪽 자연한풍 역할. 이 경사도에 맞춰서 우리 그 터널 자체를 끝에 뚫어진다는 거죠? 예. 그쪽에 예. 구멍을 뚫어서 저쪽 밭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 한쪽은 해놨고. 구멍을 뚫어서 바람이 이 뒤로를 흐르게 만든다. 거기 그죠? 서가 있으면 뚫고 서가 있으면 막 잠시도 못 서가 있으면 뜨고 와서.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이 열기를 바깥으로 배출해.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비가림 자체가 크기가 우리가 좀 둥근 게 다른 거보다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동그랗게 된 게 있고 이건 약간 팽팽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할 때가 좀 더 길어요. 딴 집보다가. 예, 그래서 낮아 보입니다. 예. 높이는 같은데 이게 넓이가 늘다. 밭폭이 2m 80인데 이게 떨어지는 게 이게 50cm밖에 안 되거든. 저 위에 가면 또 30cm밖에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할 때가 커서 낮아 보이는 겁니다. 할 때가 커서. 그렇게 팽팽하게 보인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건 뭐 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옆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탄산칼슘은 작년에는 언제 살폈지? 작년에 주변인 하고 나서 알속기 하고 나서 쳤어요. 작년에는. 그럼 뭐올 6월 한 20일 정도. 6월 20일에 아줌마들 저 알속기 하는데 가루가 얼굴에 다 떨어지거든. 예. 그러면 막 싫어해서. 예, 알속기 딱 마치고 나면 바로 막 쳐버렸는데. 예, 그러면 탄산칼슘은 저 물 500에 몇 킬로였거나 그럽니까? 저희는 뭐 그 1리터 컵으로 5개. 가루에. 예, 많게는 6개. 물 500에 가루 1kg짜리 1kg입니까? 몇 킬로입니까? 그 1리터짜리 컵, 예. 계량컵 있거든요, 나오는 거. 거기 하면 1kg 정도 담길 거예요. 설탕이 1kg 100 정도 담긴 게 탄산칼슘이 좀 더 가볍거든. 예. 그리고 여기에 전착제로서가 붙이거나 그런 건 안 합니까? 예, 그냥 안 하고. 한 번만 붙여놓으면 몇 년 갑니다. 내년에는 그거보다 더 연하게 해서 그럼 농도를 맞추고 왜 그러고. 해서, 이거 지금, 이것도 치긴 쳤는데 작년에. 예. 여기는 손으로 치갖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비닐이에 많이 안착이 안 됐어요. 입에만 주로 작년에는 손으로 약을 쳤으니까. 예. 저희는 이제 올해는 기계로 치면 아무래도 많이 덮어 쓰죠. 위에도 맞고, 위에 맞는 거는 뭐 비가 다 식히나고 안에가 맞아야 되거든. 안 내부에 쓴다. 예, 그죠? 안에를 약 차가고 말아 넣어야 되거든. 비닐 위에다가. 예. 예, 그러면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시설을 어떻게 다르게 한다는 건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건 불편하다는 거죠. 예. 여기다 차광망을 씌운다 이러면 경제적 시간적 소요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저쪽 밭에 한번 시도하려고 엄두가 안 나서 예, 처음 하는 일이 다 어렵고 연구라는 게 결과치 낸다는 게 상당히 가능하니까 외피에 하면 바람도 또 통해야 되고 그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남은 일이 이 시량 맞추고 하는 건데
지금 시비량을 지금 좀 많이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 낮은 범위인데 이렇게 낮으면 잎 두께가 낮아가 세포를 행사 가지는데 그건 다른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베린 1차 지베린 하고 나서 예. 이제 그때부터 집중 투여할 거예요. 마그네슘도 지금은 여우는 좀 약한데 저우로 가면 또 세력이 엄청 좋아요. 여우는 지금 저수지 바람 때문에 예. 세력이 좀 많이 약하고 예. 한 몇 골은 약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뭐 약한 거하고 다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센데 놔두고 또 이거를 또 같이 갈 수도 없고 마치 편차가 많은 게 땅 토질에 따라서 비록 가지고 있는 양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아니요 저수지 바람 때문에 여기는 순이 약하고 환경이 좀 그래 지금 포크레 갖다 놨는데 저수지를 좀 차광망으로 막으려고요 바람을. 아, 여기는 앞쪽으로 가면 또 순이 더 안 좋습니다 여기보다가. 그러면 바람의 냉기 때문에. 냉기 때문에 저 위로 가면 지금 두 번째 철사를 끝까지 다 넘었거든요. 예. 작은 것도 없고 여는 유난히 작은 것도 많고 저 위에는 가면 순이 괜찮아요. 그런 두께도 괜찮고. 편차가 난다는 거죠. 예. 그럼 이 밭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경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타니까 경사를 타니까. 경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수지 바람이 좀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수지 가해야. 네.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의성의 안성학 씨 복숭아 밭은 저수지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저수지 위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 저수지하고 1m 안 떨어지거든. 밭이 여기도 그렇습니다. 높이가. 여기도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는 복숭아에 편차가 없거든요. 여기는 밭도 경사가 졌잖아요. 기류가 요 오목해가지고 이 골바람이 탄다. 아래쪽에 충분한 이해가 되는 그렇다고 또 서리 때문에 비닐 내리도 또 못하겠고 자주 와볼 수 있는 땅 같으면 예. 비닐을 내리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금방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요 오는 시간만 30분 걸리니까 예, 그렇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해운 농가들 우리 맹장님한테 질문할 거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기 본 거라든지 안 본 거라도 지금 화수 정리된 게 요 꼬타리 개수를 맞추는 겁니까? 길이를 맞추는 겁니까? 요 길이. 그 단수를 얘기해야 되죠.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단인데 예, 6단. 6단을 맞춘 겁니까? 예. 6단을 맞춘데 어린 거 한 거는 뭐 7단도 나올 끼고. 예, 예. 예. 뭐 아줌마들이 아직까지 눈이 뭐 기술자들은 아니라 이 정도만 해도 뭐 만족합니다 하죠. 예, 그러면 여기 닿는 거는 이제 알속기로서 이제 다음에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송이를 이제 어느 정도 늘려갖고 처진 놈만 올게는 알속기 하고 예. 맨 밑에 거 하나 자르고 고래 갈 작정으로 지금. 그러면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죠. 예.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예, 예. 그러면 이 송이를 좀 길게 뒀다가 끝을 잘라본단 말입니까? 아니 위에 거를 한 단 위- 가시개로 자르고 알속기 시작하죠. 아래쪽은 두고. 예. 여기가 알이 보통 여기가 10개 이상 달리거든요. 예, 예. 청이. 예. 그러면 이걸 알속기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 개수가 많은 게. 제일 위에 게 알이 많으니까 예. 알 섞는데 개수가 많이 든다 이 말이죠. 시간이 많이 가죠. 아, 그렇게 맨 밑에 하나를 봉지 담을 때 우리 눌리잖아요. 그럼 네. 떨어지거든. 그럼 경매장 가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거는 그냥 하나를 떼고 이제 하수 정리할 때 축장 조절할 때 하나를 떼고 딱 준비해 놨다가 알속기 하면 처진 놈만 올게는 정리하는 걸로. 제일 끝에 한 단 자른다고요. 하나. 한 알만 예. 열매 하나만 뺀다. 예. 그 제일 아래 것도 열매가 몇년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요 하나만 톡 튀어나옵니다. 아, 끝에 다 늘어나면. 다 늘어나면 저 하나를 앞에 여기를 보면 하나만 딱 있잖아요. 예, 여기 한 개- 티 나오거든. 한 개가 톡히 나온다. 예. 그래서 그거는 자르고 이제 갈 거예요. 그거 잘라보면 이 둥글게 세 개나 뭐 두 개나 세 개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안 부딪힌다는 거죠. 그 담을 때 이제 부러지진 않아죠. 그 알이 안 흔들린다. 예, 10한 7불 있어 나가면 봉지 더 가면 떨어지거든. 꼬라지거든. 예, 그러면 포도 열매 꼭지가 흔들려 버리면 경매장 가면 암이 시커머집니다. 갈빈이 돼버린다. 예. 그래서
지금 하수 정리를 하수 정리를 한 상태에서 알속기 들어갈 때 이제 그 충분한 확보됐을 때 재료의 그 화수를 자르는 게 그 알속기 임금이 제일 적게 된다. 정확하게 이제 단수도 아줌마들이 맞추질 못한 게 대충 뭐 6단으로 맞춰놨는데 거의 뭐 주종이 6단, 7단 이렇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건 8단이고. 예, 그럼 오른쪽 왼쪽으로 세 개를 한다는 봅니까? 그냥 뭐 보면 이제 대충 눈에 들어옵니다. 꼬타리가 한 개, 한 꼬타리가 1단을 봅니까? 예, 그 옆에 나는 대충 청으로. 예, 그거는 6단인데. 여기 6단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청, 두 청 이렇게 나 약간 예. 대각선을 비슷하게, 단으로, 예. 예, 그 단으로 약간 세 꼬타리를 한 단으로 보시면. 세 개, 그 송이 꼬투리 세 개를 한 단으로 본다. 그럼 1단, 2단, 3단 이렇게 그 정리한다. 그랬을 때 이제 알수를 맞춘다는 거죠. 예. 하여튼 지금 예. 이 줄이 원래 이게 세 단이 올라가는데 이게 두 단 뿐이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빼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요. 이거를 이렇게 제끼면요. 이렇게 제끼 놓으면 이게 햇빛을 보려고 이렇게 올라가요. 전부 다. 요게 잎은 품이 안 들어가요. 제끼만. 그리고 아줌마들이 나중에 순 딸 때 내가 따줄 수가 없잖아요. 많은 게. 그러니까 원래 여기 다 바꿨는데 여기 있으면 아줌마들이 손만 딱 들면 여기서 손만 딱 들면 이렇게 딸 수 있도록. 피노피 이게 이렇게 가서 여기 걸쳐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철사에. 그러면 평덕식 역할. 그럼 네, 여기도 와이평등이죠. 그럼 여기도 찝어야 되겠네. 네, 저희는 3단을 찍죠. 그럼 이거 원래 이거 다 요래 있었어요. 3단으로 요래 있었어요. 맞고. 3단 있는데 이걸 예, 원래 원래 자리가 여기잖아요. 집었던 걸 내가 빼밀었어요. 옆으로 줄을 한 개 쳐갖고. 그 열하고 이제 저기 예, 한 개도 좀 되고. 작년에는 이래 있었어요. 와 좋은 있잖아. 아이디어네. 지금 안에 그 여기에 그 어깨가 여기에서 걸리는 걸 덩쿨 내려서 작년 자리가 요 자리예요. 예. 작년 자리가 요 예, 자리인데. 그런데 그걸 내렸다. 예, 그럼 내리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끝수는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올리는 거 작업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올라가요. 잎이. 예, 내려놓으면. 지금 그 맹장님이 그 아랫잎을 위로 그 다 걷어올리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작업 다 할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놓고 넣어놔서 자꾸 그거 넣으실 때 이렇게 까오면 안 빠지잖아요. 꽈가지고요? 예, 돌려서? 예. 이거 빠지잖아요. 이러면 안 빠지잖아요. 왜 빠져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고 하니까 예, 이렇게 바람이 빠져나오고. 불고 흔들리면 빠지죠. 빠지는 네네네. 거는. 그럼 또 걷어 올리셔야 되지. 뭐 방법 있어요. 가가 일하기 싫다는데. 그 잎을 따라하는 사람들. 그럼 명장님 이거 꽃 피었을 때는 농약 같은 거 치시면 안 된다 하던데. 저희는 모래 칠 거예요. 이게 꽃 피고 나면 안 치고요. 영양제는 칩니다. 영양제는 치도 되고 농약은 저희는 뭐 그거 농협방에서 치락하는 대로만 그거는 정확하게 꽃때는 꽃 시기는 민감하게 정확하게 맞춰 치고. 예. 그 또 다른 분의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꽃이 피었을 때 하고 꽃이 피기 전에 그 엽을 우리가 그 탄수화물 농도를 어떻게 따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까? 엽 색깔과 엽 두께. 아, 색깔은 이거 적심을 하면 두꺼워지고 색깔 바뀌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심을 안 하면 색깔 바꾸기 힘들어요. 적심을 하면 이제 잎에 영양분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은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아서 색깔 전화 와가지고 자꾸 묻는데 노랗게 되는 거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햇빛 보는 양이 있어야 색깔이 새까매지지. 안 그러면 거름이 많거든. 저 안쪽으로 보면 색깔이 새까맣잖아요. 거름이 적은 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적심을 하면 색깔이 들어와요. 새까맣게. 잎도 두꺼워지고. 그 저는 비료 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배린 할 때까지는 지금 뭐 변하는 모습을 보려고 아무것도 미리건밖에 안 넣었어요. 미리건 뭐 100평당 500g 해가지고 2번 넣고 위에 탄산칼슘 2번 치고 질산칼슘 미리건 2번 치고 그게 다예요.
예, 하여튼 그 우리 맹장님 현황 설명에 하여튼 감사드리고 예,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재배되는 이 상황에서 꽃이 피었을 때 어떤 작물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꽃 피었을 때 연매집을 하늘 땅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꽃 피었을 때 일액을 맺거나 이러면 그 일액 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작물은 수도 없는 장애가 일어나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그래서 사과, 복숭아, 자두, 이런 그 당감, 이런 꽃 피기 전에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를 늘려놔야만이 그 순간에라도 일액을 맺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포도 꽃이 펴서 열매가 조그마한 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좁쌀보다 작은 것들 알이 맺어졌다가 홀라당 흘러버리고 줄기만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뭐냐면 이파리에서 포도 이게 여기 요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들, 이 물방울들이 그 포도 꼭지에 줄기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양소는 왜 발생했냐면 지금 이 포도가 먹고 있는 이 시량, 그래서 비료값이 1.2 이하가 돼가지고 잎 두께가 얇을 때 일액을 맺는다는 거죠. 그 일액을 맺으면 우리는 그 분명히 자연재해가 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도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지금 꽃이 필 때 포도가 먹어야 될 비료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이라면 이제 우리가 벌써 5월 22일인데도 온도가 높아서 이파리가 지금 잠깐 바람에도 바람이 멈춰버리니까 우리도 더위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람이 불건 안 불건 여본도는 도리어 직사광선에서 자외선은 침투를 합니다. 침투해서 여기서 열이 발생해요. 빛이 흘러갈 때와 흘러가서 온도 내는 거와 바로 빛이 이 자리 돼서 여기서 열이 생기는 거. 태양광 발전 우리가 일으키는 거와 우리가 이런 빛이 갈 때는 열이 발생 안 하고 빛이 맞닿는 거 열이 발생합니다. 우리 후레쉬 그것 자체도 우리 옛날에 그 큰 거 돼지 후레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후레쉬를 키면 중간에 열이 없는데 그 불빛이 가서 마다치는 자리는 가까이 되면 열이 생겨요. 그러면 자체의 열도 있지만은 그 빛에 의한 열이 생겨요. 빛이 식물체나 이런 우리 결정 우리가 시설물에 닿았을 때 발생하는 열, 그것도 복사열, 이런 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이마 스케치 지금 얼마나 순조롭게 자랄게 환경을 해줄 거냐, 환경. 그래서 엽 두께와 엽이 가지고 있는 영양 함량,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공기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계절의 변온기로 그걸 설정해 놨습니다. 그 말은 여기는 봄이 되기도 하고 여름이 되기도 합니다. 봄이 되기도 하고 여름이 되기도 하고. 그럼 6월 15일부터는 8월 15일까지 여름, 8월 15일까지 9월 15일까지는 계절의 변온기, 여름 되기도 하고 가을이 되기도 하고. 계절별로 좀 차이 난다. 몇십 년 전에는 우리가 제가 봄 비가림 터널 재배, 수박을 재배하고 늦게 7월 10일경에 그때 모내기를 했을 때 10일 이후에 벼가 이삭이 잘 피지도 못하고 익지를 못해버려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과거에 저온피해 일어난 거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근 20년, 30년 전일 겁니다. 약 30년 전에. 제가 올해 62살인데 전에 24살 이후에 농사 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노지 수박을 터널 재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끊임없는 연구로서
전 세계 어디 갔다 놔도 우리 사회마트가 최상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지역에 계시는 맹장님 또 그 동농가 선도농가들 여러분들께서 계속 개발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 식물에 있어서 우리는 채소 단위를 얼마나 잡을 거냐, 비료량을. 그럼 성분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부족한 점, 잘못된 점 올해 개선하고 또 내년에 개선하고 그래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자면 지금 우리 식물들이 사계절 이식값에서 양은 늘어날 수 있으나 최소치는 1.2더라는 거죠. 1.2 이하가 됐을 때 이 포도 잎들 그 테두리에 일액을 내뱉더라. 그 일액 물방울은 어떤 병을 일으키느냐, 그 일액 속에 들어있는 그 영양 성분, 아미노산 단백질, 그 성분은 잎에서 분출돼서 나와서 흘러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잎 테두리에 묻어 있으면 잎 테두리 자체에서 잿빛곰팡이 발생하죠. 그래서 잿빛곰팡이,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흑석병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병이 직접 균이 들어가서 병이 되는 거, 탄저병이라든지 우리 녹병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직접 뚫고 들어가는 병, 우리가 간접적으로 식물이 그 영양분을 내뱉어서 그 부산물 때문에, 토해낸물, 산물 때문에 생기는 병들은 또 별개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료 성분과 그에 대한 부분을 막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이 포도에 대한 부분을 얼마의 값을 이식값 해주냐, 그 계절의 이식값은 봄에 2.5까지가 제일 좋은 위치나, 그 성분하고 또 관계 있다는 거죠. 그럼 뿌리가 성분을 분석했을 때 질소를 많이 먹고 있느냐, 인산을 많이 먹고 있느냐, 뭐 칼륨을 먹고 있느냐, 칼슘을 먹느냐, 막 이렇게 성분에 따라서 얘들이 행동이 갈라지는데, 그 질소량이 너무 많을 때는 샤인마스켓이 어떤 동작이 일어나냐면, 그 지베린 처리에서 지베린 장애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베린을 처리할 때 작년에 물 20리터, 물 10대에 10대 8대 1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8대 8대 1로 했는가, 그리고 지베린 처리할 때 고온이 됐는가, 각각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 편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 지베린 처리할 때는 지베린 양을 전에 그 손맹식 명령님하고 상주 강의 때 그 순이 나오기 전에 강의할 때는 올해는 7개가 좋지 않느냐, 10대 7대 1 정도를 그 예측했는데, 농가에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게 개발해서, 그래서 질소비와 지베린 과다장애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시비량이 작고 잎 두께가 얇으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포도 알이 그 세포량이 줄어듭니다. 그 대과가 되는 게 그 종방향 길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얘가 잎이 두꺼워지면 그때는 이제 또 그 길이 방향보다 형으로 많이 자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계속 우리는 환경을 보고 설정해야 되는데, 봄순을 어떻게 약간 진녹색의 그 노란빛이 들어있는 그 비료를 줄 거냐. 그러면 우리가 주는 비료가 질소 인산가리가 그 들어있고 그 안정적인 성장엔 우리가 18-라든지 우리가 그 21- 복합비료라든지 이래 그 질소비와 인산가리가 좀 균형이 되어 있는 거, 그러면 관주 비료는 20-20-20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그 양을 주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고온기에서는 또 그 질소량이 많이 공급해서 탄수화물 늘어야 그때는
또 괜찮은 그런 시점입니다. 수정되고 할 때에 우리가 너무 질소가 많은 거는 장애가 발생하더라. 그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가에서 응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를 맞이하는데 앞으로는 여름으로 가면 더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엽속에 지금은 잎 심줄이 청색이 돼 있는데 위에 안에 들어가 보면 붉은색이 벌써 생긴다. 그 말은 가리 가다 질소 부족 고온 열상이 생기는데 그걸 갖다 질소만 늘리지 말고 우리가 이 바닥에 비료를 주거나 관주를 줘서 쿨러를 녹여서 비료를 흡수시키면 되겠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수정하고 그 이후에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생장점에 잎이 오글오글한 거 바이로드 일본에서 건너올 때 그걸 바이로드 했는데 우리 한국말로 해온 농가들이 이제는 가리 가다 고온열상으로 다 응용해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선한 거죠. 사이마츠키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10여 년 됐을 텐데 우리는 일본에서도 못 풀어서 우리 한국에 넘겼던 잘못된 기술을 보완한 거죠. 보완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우리가 더 품질이 좋은 걸 만들면 장사들이 좋은 데 가서 팔아옵니다. 돈 많이 줄 때. 우리 농가에서 품질을 좋은 걸 못 만들었기 때문에 장사들이 비싸게 팔 데가 없을까지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이마츠케 가격이 싼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탓이요. 그죠? 내 탓이요 해야 되지. 뭐 많이 심어서 그렇다. 그럼 네덜란드에서는 그래 꽃이 많은데 전 세계를 팔고 있죠. 그죠? 그러면 신시 안탄하고 원망하는 거 이미 넣었다는 거죠. 그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원망하기보다 우리는 더 지금 현재에서 더 발전하는 게 좋겠다. 발전을 도모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토양 분석을 하자. 그래서 그 분석표를 했을 때 그 분석표에 들어있는 성분과 우리가 맞아야 될 비료량을 각각 개선하면 되겠죠. 그건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온기로 간다. 고온기로 갈 때 생장점의 잎을 보면 좌우 대칭이 좀 맞아야 되는데 좌우 대칭이 안 맞고 그러면 그런 가리가 많고 질소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5월 22일인데도 오늘은 여기 송계기 상주 맹장님 밭은 시원하게 선들선들한데 이렇지 않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우리 농가에서는 앞으로 고온에 많이 대비를 해줘야만이 과실이 잘 자란다. 그리고 항시 의자 놓고 안에 들어가 봐야 된다. 포도 등굴 중간 부위에 안에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바이로드 때문에 고민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질소 부족 가리 가다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맹물 시비해주고 질소비를 줘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닥 시비량이 이식값도 잘 맞춰야 되고 이식값. 그리고 지금 여기 맹장님은 이거 비닐을 안 깔아놨는데 바닥에 비닐을 깔았다가 여름에 8월 달에 포도 따기 전에 벗겨버리니까 뿌리가 위에 떠 있다가 장애가 발생하더라. 작년에 김천 쪽의 농가들이 여름에 포도밭 중앙에 물이 차가지고 실패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포도가 지금에서 일어난 일과 또 여름에 일어나는 게 각각 달라요. 우리가 포도 봉지 싸가지고 딸 때 되니까 포도 꼭지가 말라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혹 보셨는가요? 꼭지가 마른 거. 알이 썩어버리고. 그 말은 우리가 봉지 싼 데에 꽉 묶었어야 되는데 덜 묶으니까 비료량이 적어서 이파리에서 일액이 맺어서 요 포도 일액 물방울이 타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포도 딸라고 봉지 여니까 안에서 포도알이 썩은 게 나오죠. 그런 거 보셨죠? 그건 비료량 부족이다. 그래서
여름에 잎이 두꺼워 가지고 가리 가다 고온열상을 막아야 된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그 고온 장애를 막아줘야 순수하게 큰다. 그게 그 지금 송경식 명장님이 탄산칼슘을 살포해서 이파리에 우리가 탄산칼슘을 살포한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희게 발라놓으면 그 열을 차단할 거다. 뭐 그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잎 저 위에 비닐에서 그 차단이 차강이 돼야 되는 거지. 이파리에 뿌린 것으로 인해서 뭐 열을 식힐 거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얼굴에다가 뭐 까맣게 뭘 바른다가 해서 얼굴 직사광선 온도가 안 올라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바닥에 까만 비닐이 가면 그냥 온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흰 비닐이 깔면 까만 비닐이 가면 그 온도 차이에 섭하고 관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만 비닐을 깔면 표면 온도 더 올라가겠죠. 우리는 열이 식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잎에 희게 가루가 묻어 있으면 열이 더 많이 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엽 온도를 낮출 때는 엽이 더 작을 때 이제 해야 되는데 탄산칼슘이 뿌리 놓으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앞으로는 더 그 차광제 살포하는 제품에다가 우리가 뭐 어떤 코팅을 해서 비누리에 잘 달라붙어 가지고 그 하늘에서 뭐 안 떨어져야 되겠죠. 가루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작년에 여기에 비누를 살포했다 그러는데 지금 뭐 깨끗하게 다 떨어지고 없잖아요. 말끔하죠. 말끔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 차광제를 뿌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탄산칼슘을 뿌렸을 때는 포도에 이상이 없는데 우리 차광제는 바깥에 뿌려야 되는 안에 뿌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뿌려야 될지 안에 뿌려야 될지 이제 선택도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 벌써 그 뭐 다른 그 의문점이 있습니까? 근데 일액 현상하고 낮과 밤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겔로 현상. 이슬이 많이 겔로 현상은 앞면에 그냥 그 생기는 물방울이고 이 중앙맥에서 정맥으로 나눠지고 이파리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 물방울인 게 동그랗게 맺힙니다. 그거는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 설탕물이 적으면 나와요. 그러면 낮에 광합성을 해서 일액이 안 맺을 만큼 영양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양이 생산이 안 됐을 때는 그 잎 끝에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힌다는 거죠. 근데 물이 많아 잎 전체 물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탁탁 때리면 막 주룩주룩 흐르거든요. 그 전체 잎에 물이 흐르는 거하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가서 요 물방울 맺는 거 보시면 됩니다. 온도 편차에서 겔로가 생긴 거하고 겔로점하고 겔로가 생겨서 잎의 온도가 떨어져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여기가 수분이 생긴 거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내뱉은 물방울 그래서 낮에 먹었던 뿌리에서 양수분을 가져와서 잎에서 수분을 정발시키고 영양을 농축시키고 광합성을 해서 영양소를 만들겠죠. 그 만들어진 농도만큼 잎은 당브릭스를 맞추고 있어요. 여기 영양 함량 이 당량이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에서 그 당브릭스가 맞아야만이 뿌리가 탈수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 뿌리가 미생물이 산다는 거죠. 그럼 잎이 계속 얇아져 버리면 뿌리가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물을 준다고 해서 얘가 물을 먹느냐? 일액만 더 많이 맺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밭에 물 주고 나니까 이파리가 뭐 물을 줄줄 내놔버리거든. 그럼 물 주기 전에 잎에 영양을 쳐가지고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를 늘려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우리가 그 아직까지는 포도에다가 설탕을 충분히 줘도 된다. 물 500에 3kg. 요건 알이 뭐 작으니까 이 포도 알맹이가 크기가 녹두알만 할 때는 이제 설탕을 쓰지 말라는 게가 포도 송이 줄기에 설탕이 묻어 있으면 다음에 봉지 싸놔도 그게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검은 곰팡이. 그 식물을 가해하진 않습니다. 이파리가 일액 내는 거는 식물을 가해한다. 그 영향이 다르다는 환경이. 그래서 일액을 맺으면 비료량이 적다. 이 시값이 낮다. 그래서 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이 물을 빨아들이니까 기공을 닫고 난 뒤에 이제 이해됩니까? 일액은
잎속이 진녹색으로 두꺼워야만 발생 안 한다. 그 거리는 예. 오전에 살포하는 게 더 낫습니까? 오후에 하는 게 낫습니까? 이래 이제 공기로 들어가 버리 이미 벌써 들어갈 때. 그럼 오전에 살포한 게 낫다고 볼 때는 일액을 씻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녁 때 씻으면 일액은 이미 말라붙어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죠. 이 물방울 동글동글 맺힌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일액이 맺느냐 안 맺느냐 그 차이로 해서 아침 저녁 좀 차이가 나고, 그러면 겔로 현상이 되어 있는 때보다 저녁 오후에 한 4시나 이런 해질녘에 살포하면 흡수가 많이 됩니다. 영양 흡수가 많이 된다. 그리고 오전에 친 거는 이 기공으로 들어가고 낮에 뜨거워가 묻어 있는 게 장애를 발생하나 오해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오후에 하는 게 낫네요, 그죠? 그렇죠. 영양 측면에서 낫고, 그럼 한 번 친다고 일액을 한 번 씻었다고 전체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액이 며칠 이상 맺으면 장애가 되니까. 비료로 가지고 이 시기값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흰가루병, 녹균병, 제피곰팡이. 그죠? 그 마늘이라든지 마늘, 양파 이것들은 균이 거의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균을. 뭐 마늘 우리가 고다리파리 있지 않습니까? 고다리파리가 왜 생기냐면 이 파리가 일액을 맺어가 일액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가 뿌리까지 타고 내려가서 그래서 균이 발생해 먹어버린 거거든. 그러면 마늘 고다리파리약은 사용해도 안 해도 무방한 약이에요. 필요한다고 해서 그 고다리파리 그 후자에 생긴 거기 때문에 무관한 일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비록 이 식값이 맞으면 일액을 안 맞으면 고다리파리 안 생겨. 그럼 또 비료를 먹다가 보면 비료 또 줄어들면 이파리 좀 몇 장 더 생겨 이렇게 오목해졌단 말이에요. 요 이파리 속에 또 일액이 들어갔다. 그럼 비료가 작아서 그건 또 무름병이 생겨요. 그 양파 같은 거는 또 이파리 이 대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햇볕이 딱 쪼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열이 차요. 열을 못 식혀. 그거는 잎 두께가 진녹색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녹균병이 생기거든. 그것도 우리 한금을 키우는 농가들은 약을 안 치고 치료해버려. 그 비료를 자주 주고 골드그린, 골드칼라 연면식이 자주 한다는 거죠. 그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물 500에 골드그린의 칼라 1.5리터에 설탕 3kg를 일주일 간격으로 살포해 주거나 아니면 위에 쿨러가 있기 때문에 맹물시비를 할 경우에 그거보다도 연면식을 더 자주 해서 잎을 진녹색으로 두텁게까지 하는 게 낫다. 거리는 2kg씩 약 2리터 했는데. 예, 2리터 연다고 해가 되는 건 아니고, 예. 1.5리터가 낫습니까? 1.5리터라고 잡은 거는 온도 한낮 40도에 치는 온도예요. 40도에. 그리고 다른 작물하고 다른 게 포도는 또 잎이 털이 많아가지고 고온에 좀 잘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래 만지면 털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얘들이 빛을 반사하고 얘들이 자기 피부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 털이 많아요. 털이 많은 거는 충이나 균이 잘 못 달라들게 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봉지 씌우고 나서 써도 되는데 봉지 씌우기 전에 그 포도 알이 녹두알 만할 때부터 설탕을 쓰지 마라. 그 봉지 씌우고 써라. 봉지 씌울 때는 봉지는 꼭꼭 묶어라. 야물딱지게 묶어가 물방울이 안 들어가게 묶어라. 꽃필 때까지만 쳐고 잠시 봉지 씌울 때까지 멈추는 게 낫네요. 설탕. 아니요. 포도 알이 녹두알 만할 때까지는 써도 된다. 그리고 꽃 필 때는 필히 영양제 치라는 거죠. 필 때. 꽃이 7, 80 피었을 때는 영양제 꼭 쳐라. 아니 그런데 그때는 그린만 살포해야지 농약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린만 농약은 살포해야- 빼고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나 하나만 둘 살포해야- 중에다가 해서 한 개를 선택해서 했을 때 설탕을 여가 살포해줘라. 그래야만이 포도가 수정도 잘 되고 모든 작물들이 수정 잘 되고 뭐 추울 때 꽃피는 것들은 사과라 배라든지 복숭 자두 이런 것도 해가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열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데 예. 이러면 잎이 막 겹쳐가지고 이거 저거 작용 탄소 그거 영향이 없어요 이거 막 서로 겹치면 이 그늘지고 그럴 텐데 이거 엄청 많잖아요 줄기. 그렇죠. 이게 좀 많은데 제가 보기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잎은 요렇게 쪼물이 가지고
우리 여자 치마폭처럼 접어도 되더라. 그래서 포도 덩쿨 간격을 거의 우리가 한 10cm 내외까지 줄여도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저게 접어놓으면 접어가지고 돼요.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되네요. 그렇죠. 아래 걸 미리 올려가지고 잎을 올리면 좀 됩니다. 그럼 위에서는 햇빛을 거의 다 본다는 거죠. 이렇게 V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항시 우리가 포도를 판단할 때는 위에서 등굴 위에 올라가지고 위에서 알로 봐야 된다. 아래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잎이 진녹색으로 두껍고 노란 황색 빛을 띠고 있으면 된다. 충분하게 일행 맺는 것이 제일 나쁘다. 그래서 전정은 가을에 일찍 해라. 하우스 포도는 20% 30% 들을 때 전정하고 우리 노지 비가림 같은 게 한 7, 80% 들을 때 전정해라. 그래야만이 봄에 물이 작게 샌다. 12월 말 안에 해라. 그럼 물이 안 샌다. 그리고 잎이 있을 때 하면 진이 나와서 그 물구멍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앞으로 포도밭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평덕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평덕으로 하면 또 단점이 있어요. 몇 장이 여기 우리 맹장님 해놓은 게 보면 이게 포도는 여기에서 자꾸 개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개순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개순을 따줘야 되기 때문에 이파리 몇 장 확보되고 나면 너무 이렇게 단이 불편해도 안 되니까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요 덩쿨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 요걸 위에다가 이게 비닐하고 붙여 놓으니까 환기가 안에서 공기 뜨신 공기 안 빠져 나온다.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차이를 둔 거죠. 그리고 겨순 이거를 요 사이사이 잎을 한 장씩 키우는 게 좋습니까? 이것처럼 다 따는 게 좋습니까? 뭐 키우도 못 익히고 뭐 안 키우도 익히고 똑같습니다. 지금 가진 잎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 키우다고 포도 뭐 2kg 따는 사람 없죠? 예. 뭐 얇은 거 2장 있으면 뭐 하나요? 두꺼운 거 1장만 있으면 되는데 단감 같은 거 이파리 석 장에 큰 거 2개도 따는데 감을 단감도 아예 적심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잎이 나고 나서 제대로 역할하는 거는 한 60일밖에 못 하기 때문에 겨순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분들. 개뿔. 아니 말 되는 소리야. 이제 잎이 고온 열상을 입혀가지고 장애를 일으키는데 그 얇은 놈이 이파리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또 우리가 만들어낸 잎을 제대로 쓰면 되죠. 그러면 이게 맨 밑에 이거는 60일 동안 일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강사들은 보면 뭐 고구마 장사는 60일밖에 역할을 못 한다. 고구마 장사, 감자 장사 있으면 누가 맛있다 그러겠습니까? 고구마 장사는 고구마 맛있다. 감자 장사는 감자 맛있다.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결정하면 내 몫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는데 내가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 그건 내 몫이다. 그죠? 근데 이래 겨순을 이렇게 키우니까 이게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뭐 공기 그런 게 그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겨울에 수박 하우스 가보면 아무것도 안 통하고 온도 40도 올라가가지고 수박이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땅 밑으로 들어가서 물을 안 줘도 됩니다. 이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수박 하우스가 온도가 내려가면 지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안 줍니다. 수박도 땀이 치는데 수박이 밤새 온도 내려가고 수박도 땀이 쳐요. 그럼 그 말은 수박 온도는 낮고 그늘 밑에 있으니까 수박이 이만큼 덩치 크잖아요. 그럼 갤로가 되는 거예요. 갤로가 수박이 그놈들도 비료량이 적어 이슬 떨어지면 덩굴 쪼긴병 오고 막 썩은 병이 오거든요. 근데 그 병들을 유행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병들이 식물이 이파리 일액이 떨어져서 병이 제일 많더라. 일액이 떨어져서 일액이 떨어지고 비료량이 적었을 때 병이 제일 많더라. 그렇게 그렇다면 이게 이제 비료도 수입산 같은 이제 폴리피드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인산도 폴리 인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수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흡수가 잘 돼서
1차 지베린하고는 비싸더라도 그런 걸 써락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방금은 보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나무 밑에 청태가 끼고 나무가 청태가 끼는데 인산이 그렇게 많은데 뭐야 인산을 또 비싼 걸 또 주고 농사를 망쳐야 되겠네. 그죠? 그런 인산을 쓰면은 그게 이 흡수를 못해서 그게 청태를 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잘 원래 인산 같은 거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땅에 축적되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자를 결합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토양 흙은 마이너스 전극이고 우리가 비료를 쓰면 플러스 전극이에요. 요소는 마이너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미생물을 줬다. 그 미생물을 뭐 먹겠습니까? 탄수화물, 질소 그리고 유기물을 분해한다고 써버리겠죠. 그러면 단번에 이 포도 잎이 얇아지고 노래져서 가리 가다 고온열성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자유이긴 하나 그 선택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그 결정하고 나면 뒷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제일 좋고 효율적이냐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가 토양에 많이 있는 비료도 있더라도 그 성분이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에서는 그 복숭아에서는 1년 2년 뭐 2, 3년까지 요소만 줘도 복숭아가 잘 돼요. 퇴비주고 복합비료 조합한 것들이 인산가리가 많아서 나무가 청태 껴요. 포도 같은 경우는 인산가리가 많더라도 이 지금 여기도 청태 끼어 있거든. 바닥에 시퍼렇게 청태 끼어 있는데도 그래도 복합비료 그 4대 원소가 섞인 게 줘야 그 지베린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질소가 없는 걸 써버리면 이 잎들이 고온 열상이 일어나요. 그거는 영양 이동이 빨라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포도 가지 유인, 덩굴 유인. 근데 이거를 보통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그냥 스트레스 안 생기고 식물은 스트레스는 말 없습니다. 없어요. 예, 무지안스러운 사람들이 쓴 말이 용어인데, 자, 스트레스는 식물한테, 야, 칼과 내일 자를 거다. 오늘 자를 거다. 칼과 매일 바늘과 들고 이파리를 뭐 찌를 거다. 삶을 거다. 불과 지질 거다. 그 말을 한다고 해서는 듣고 느끼지 않는다. 그 단지 햇빛이 강할 때, 그거는 엽온도 걸려서 장이다. 장애냐 비장애냐 이상이 없는 이 차이로 나눠야 되지. 나쁘냐 좋으냐 아무 무덤덤하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 용어를 갖다가 황금을 농구에서 많이 개선하라고 용어를 씁니다. 스트레스 말 쓰지 마라. 식물은 생각이 있는 작물이 물론 자기 DNA 이상 생각이 있고 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외부에서 바늘을 가지고 여기다가 꼭 찌를까 말까 이러면 포도 이파리가 놀래가 뒤를 움찔움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찌새끼라든지 생지 우리가 가시밭에 가면 우리가 살이 움츠러잖아요. 아카시아, 탱저 가시. 그런 밭에 가면 장미를 잡을 때 가시 있다고 아예 안 잡죠. 장미꽃이 예뻐도 산에 찔레꽃이 예뻐도 안 꺾죠 우리가. 그거 보고 말지 왜 가시 찔리듯이 해? 이미 알고 그거 잡게 되면 우리는 뭐합니까? 방어를 하고 있어요. 생각이 있는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얘들은 생각의 기준점이 우리 동물들 기준점, 곤충의 기준점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진화를 할 때 그걸 최대한 방어를 하고 있어요. 뭐로? 타닌으로서, 털분 맛으로, 신맛으로 이런 걸 갖다가 자기 방어 물질을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포도가 여름에 고온 열상 입은 포도들을 먹어보면 털분 맛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이래 먹으니까 캠벨도 맛있는데 그 털분 맛이 있죠. 그 말은 잎 두께가 얇아서 탄수화물 부족해서 그렇다. 가리가 다 고온 열상에서 과피가 경화가 된 거예요. 과피 경화되면 또 크면 쪼개지기도 하죠. 복숭아라든지 과일들이 자기 방어 물질이
수확기 되면 익을 때 그 성숙돼서 익을 때 되면 동물이나 곤충이 잘 먹게끔 그 탄닌의 독성을 빼거든요. 그 못 빼는 이유는 뭐냐? 여름에 고온 열상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도 이래 전체 나무를 볼 때 대부분 나무들이 이래 진녹색인데 예, 가끔 가다 보면 나무가 연녹색, 좀 그렇죠. 노란색 띠고 할 때는 밑으로 비를 주는 것보다 잎으로 비를 줘야 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단감 나무가 퇴비를 많이 주면 노화돼 버리거든요.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먹으려고 퇴비 많이 주면 노화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 가리 가다 고온열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생물주가 질소를 먹어버려도 그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겨울에 동해를 입었거나 가을에 단풍을 들이라는 거 그 방법 왜 쓰고 있냐? 단풍이 덜어야만이 요 가지 안에다가 탄수화물, 설탕물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럼 설탕물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돼? 자기 스스로 이 엽의 꼭지, 엽이 연결된 뭐 잎자루 여기에서 영양 전달 안 해버려요. 영양 전달. 그럼 잎이 노랗게 떨어지겠죠. 그게 단풍이에요. 그럼 가지의 영양 축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부초 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단풍이 들던가요? 안 들죠? 왜 그러냐? 그건 너무 늦게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양을 계속 더 갖다 줘야 되는데 그 기간에 갖다 못 내니까 어떻게 단풍이 안 들죠? 그 단풍이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져. 추워도 얼어서 멀었지. 그럼 요 꼭지 자체가 그런 역할이에요. 영양이 축적이 나섰을 때 요 꼭지에 탁 나버려요. 그래야만 겨울에 수분 증발이 안 되죠. 그런데 부초로가 돋은 거는 영양 계속 더 집어야만 겨울에 탄수화물이 많아서 안 얼어 죽겠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가 부족하면 단풍이 안 는다. 그래서 이 시값은 수확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1.2 정도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거의 겨울에 이제 잎이 떨어지고 예. 잎은 떨어지는데 잎 자루가 붙어 있다. 이거는 붙어가 있는 거. 그거는 비료가 부족하다. 비료 부족해서. 그렇죠. 비료가 부족하면 여기에서 빳빳하게 바람에서 부러진 거지 여기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 영양이 축적이 안 돼서 요 그 잎 자루 붙은 꼭지 있잖아요. 여기 탄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9월 말쯤 돼서 이게 포도는 수확을 안 한 상태에서 요소를 줬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이 시값, 기본 이 시값이 없어서 그렇다. 이제 이해되나요? 그래서 충분하게 8월 달인 것은 7월 달에 6, 7, 8 그 기간에는 잎 두께가 얇아가 안에 뻘개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 밭에 이제 780평 가량 되는데 예. 작년에 요소를 40포 가량 줬거든요. 40% 주는 타이밍이죠. 가리 이런 건 하나도 안 주고 타이밍. 요소만 물에 넣고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그 줬거든요. 물을 녹여 주니까 또 어떤 점이냐면 토양에 따라서 이 물이 옆으로 안 번지고 물길 따라 가쁘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이제는 갈리기 로타리 발 닳은 거 앞으로 가면서 이래 치는 거 이래 치올리는 거 말고 이렇게 이빨 좀 빼고 땅에 치자. 그 땅에 물리성이 좋게끔. 우리 밭은 완전 점질 땅이거든요. 예, 점질 땅이든 뭐든 간에 땅에 우리 어른들이 뭐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고추 심을 때 호미로가 안 쫓고 심는 고추 없죠. 호박구덩이 안 파고 심는 호박이 없죠. 그 말은 물리성이 좋게 해야만이 비료를 흡착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 포도밭에 그 로타리를 치되 이게 두둑이 안 흘러나오게끔 이 두둑이 흘러나오면 또 맥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치 올리지 말고 이렇게 경지처럼 치고 그 발이 꺾어진 거 있잖아요. 꺾어진 거를 닳은 거로 구해가지고 그 살살살 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갈밭에 이렇게 푹식하게 낙엽이 쌓인 걸 제일 좋아해요. 이 뿌리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가 볏짚을 좀 많이 깔아주자. 볏짚. 그 인상가리가 많으면 볏짚 깔아주고 질소 함량이 많은 비료를 쓰자. 그리고 봄에는 수정대가 송경 김명장님 말씀대로 질소 인상가리가 이렇게 고루드는 걸 쓰는 것 같으면 이게 요소 비료는 암모니아 가스가 내가 30% 없어지거든요. 그럼 21 다시 복합비료 주는 순간에 30%가 없어지면 14.7%, 17, 17이에요. 인상가리 늘어났죠. 그럼 토양에도 많은데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지베린 과다 때문에 그런다.
토양이 결합되어 있는 걸 안 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 21가지 복합비료 주면 여름에 더 이렇다가 과일이 안 자란다. 이제 결론 나왔죠. 여름에는 충분하게 비료 주더라도 토양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자. 볏짚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 볏짚을 좀 수북하게 깔아가지고 그 물리성을 좋게 해주라. 그 볏짚 깔면 또 문제가 뭐냐? 지렁이나 그 군뱅이 이런 게 생겨서 두더지가 온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유막 코팅을 해가지고 기름을 봄에 일찍 제초제 살포하거나 그럴 때 써가지고 물을 뿌리가 그저 지렁이하고 군뱅이를 잡아버려야 돼. 군뱅이는 잡히는 거 안 잡히는 거 모르겠는데 지렁이 잘 잡힙니다. 그리고 그 볏짚하고 나무 톱밥하고 예, 또 그 나라 껍질 그 이름 완겨. 완기하고 어떤 게 좋습니까? 그게 어떤 게 좋다는 게 그 톱밥을 쓰면 또 군뱅이가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또 볏짚도 이제 써놓으면 볏짚은 양이 적거든요. 톱밥보다. 그죠? 양이 적어요. 그럼 볏짚을 쓰면 좀 편히 안 하겠냐. 어떤 분은 또 낙엽을 산에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쓰는 분이 있는데 낙엽 나무 많이 긁었으면 산에 산사태 난다니까. 산에 나무꾼 뺏어 먹어도 그렇고 볏짚을 좀 살금살금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왕겨는 또 그 평안기를 깨야 되거나 불에 떼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죠.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볏짚이 좀 안 낫겠느냐. 또 산에 낙엽을 끌고 오면 이 뭐 잡담 풀들이 또 지금도 볏짚 같은 거는 이게 썰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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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요. 예, 바람이 안 나거든 내가지고 그럼 1년 정도만 햇빛 때도 삭고 우리가 물로 이래 주면 또 삭고 이래야 되겠죠. 햇빛. 그리고 초생 재배를 해서 풀을 그거를 이제 키워가지고 깎아가지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또 농가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초생 재배가 깎아가 말라가 볏짚 양만큼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토양 물리성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그 풀밭에다가 톡 쫓고 비료 주고 고추 안 심죠. 그죠? 풀밭에다가 요래 팍 쫓고 안 하잖아요. 아무리 그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도 고추 한 포기 심을 때는 땅을 조아가지고 심지 풀밭에다가 팍 쫓고 고추 심어놨고 걸음어치 나는 예는 없다. 그게 좀 효과가 떨어지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초생재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먹어야 되는데 유지하는 그 양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올해도 이제 지금 포도가 이제 곧 필무렵이 되고 이렇게 된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게 식물들은 재배해 보면 초장에 좋아야 곡식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종 농사가 반농사라 그러기도 하고 그 생육을 처음부터 이렇게 좀 딱 이렇게 출발을 잘 해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감자나 마늘이나 시비량을 제가 많이 추천 비료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추천 비료를 갖다가 또 퇴비하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추천 비료 넣고 거기다 퇴비 많이 해보면 또 짜봐지거든요. 농도 올라가는 거, 염도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작물이 장애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알리들 뿐이지 그걸 갖다가 100% 맞다고 고정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농사 지어보면 이런 점질토하고 그리고 중사질토하고 비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 점질토는 1년에 3포를 쓰면 되면 중사질토는 뭐 6포를 써도 비료가 작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사 땅 같은 거, 왕마사 같은 경우에는 로타를 쳐줘야 돼. 로타를 안 치면 또 비료가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 땅에 맞는 시비법을 하되 이시 측정기로 측정해 가면서 하자. 기준을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금환원국에서 그래도 4대 공식 계절의 이시값 그거 참 좋잖아요. 그 기준값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5 이하 4월 15일 기준에서 그리고 여름은 7월 15일 제일 더울 때 공기의 이시값을 1.8 이하 그 계절의 이시값보다 0.3을 뺏어라. 그 수학 이후에는 수학계는 이시값이 좀 그 계절의 이시값에서 조금 낮아도 된다. 그 이시값이 최저점이 1.2라는 거예요. 1에 안 맞는 이시값.
최저점이 1점 이하가 돼 1점 이상이 돼 다소화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하여튼 오늘 우리 상주에 송객식 맹장님 포도밭에서 이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시는데 지금 우리 황금알농법 맹장님들이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는 알려드리는 거지 맹장님한테 많이 배우시는 게 참 최선의 방법이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섬세할 수가 있습니다. 섬세하고 저는 전체의 큰 틀을 보는 거지 이거 10년 20년 우리나라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비료의 기준값을 찾아냈다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었다. 계절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또 빛의 양을 찾아내서 광양, 조도, 룩스를 찾아내고 잎의 표면 온도를 몇 도를 맞출 거냐 그것도 거기까지 그리고 엽수압, 엽록소의 측정기로서 엽 용도도 맞추는 방법까지 더 많은 정보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것 제 생각이고 우리 황금알 농법 농가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노력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